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3월의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어떻게 보면 협박에 가깝죠. 거기다가 지금 오늘 공매도 시전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힘든 시장이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 시장, 일본 시장까지도 장중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공매도 영향 때문에 빠졌다 보기엔 좀 어렵고, 오히려 일본 시장이 장중 마이너스 4% 이상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보다는 관세 압박 등을 포함한 대외 변수에 좀 더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섹터, 특히 오늘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공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여서 역시 일부 종목들은 그렇게 빠진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는데, 전체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빠진 시장도 일본이나 대만 시장도 있었다는 점에서 공매도만 놓고 이유를 찾기엔 좀 어렵다 볼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이게 너무 심하고, 갑자기 또 오늘 새벽에 관세 관련된 또 뜬금없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시장을 더 급락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실 그 사람의 입이 또 얼마나 왔다 갔다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들이 오히려 시장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게 좀 완화될 것으로 봤는데 또 그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지출이 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가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을 또 던지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절제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켜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극단적인 경우가 일어났을 때 그래도 지켜졌던 밸류에이션이 있고, 그 밸류에이션 기준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극단적인 수준은 일단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지지라인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좌가 녹아들고 마음도 녹아들고 또 여러 가지 국내의 정치적인 불안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4월달 들어서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모두들 힘냅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들 힘내시는 또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월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힘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44.54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출발을 했고요. 기관은 현선물 매수 출발 보이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역시 오늘 오후까지 현선물을 꽤 많이 팔았습니다. 장중에 2조 원 넘는 현선물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또 밀어냈다 볼 수 있는데요. 장 초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했던 가운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역시 2차전지 관련 리튬 이런 쪽과, 그리고 유리기판, 전선, 게임 등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일부 에너지 관련 LPG라든지 모듈러 주택, 히터류 등의 일부 테마군은 아주 미세하게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 약세와 공매도 재개 영향으로 코스피는 오전 한때 어쨌든 2,500선 바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6만 원 선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소비 감소, 물가 상승이 확인됐고 경기와 관세에 대한 우려에 낙폭이 확대돼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2.7% 하락세를 보였고요.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월에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 하회했고 2월 PCE 물가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출은 줄었는데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경기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원 소비 지출 물가지수라든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역시 이야기되면서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물가지표가 조금 올라갔다 보시는 상황이고요. 동일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57로 나왔습니다. 잠정치 발표 14일 때보다 0.9%포인트 더 하향 조정됐습니다. 소프트 데이터 위축이 지속됐다 이게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지출인데요. 미국의 개인 소득 관련해서는 1월 플러스 0.7% 이어서 2월에도 전월 대비 0.8% 큰 폭
증가를 했습니다. 개인 소득이거든요. 개인 지출도 1월 마이너스 0.3% 역성장해서 플러스 0.4%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개인 지출이 전환했는데 하지만 실질 개인 지출은 1월 마이너스 0.6% 감소에도 불구하고 2월에 플러스 0.1%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소폭 증가에 그쳤다는 거죠. 1월 부진이 심각했던 기상 조건 때문이다 하더라도 2월에 회복이 좀 너무 미미하다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으로 입을 타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출에 상당히 좀 신중한 태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너무 약했다라고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 연은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됐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압박이 커지면서 4월 2일 관세 발효 이전에 리스크 오프 심리가 역시 강화됐고 위험자산 선호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역시나 오늘도 보였죠. 금일 공매도 재결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대차장고 비중이 높았던 2차전지 이런 쪽이 집중적으로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다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오늘 국내 시장의 완벽한 낙폭의 원인이라 보기보다는 아시아 주식시장 동반 낙폭이 확대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 대만 시장이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좀 덜 빠졌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선방을 했다 볼 수도 있는데 근데 3% 빠지고 선방했다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튼 트럼프발 관세 우려나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일단은 오늘 빠지는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최대 20% 보편 관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타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아침 새벽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장에서 오늘 데미지를 더 입고 미국 시장 선물이 1% 정도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대 20% 보편 관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게 좀 악재였던 것 같아요. 상호 관세보다 더 파급력이 막대한 보편 관세로 언급을 오늘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아침나절 새벽에 나오면서 미국 선물 빠지고 한국 시장의 낙폭이 좀 더 커지는 이슈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오전 기준 현선물 대량 순매도가 나타났고 오전 기준 현물은 7천억, 선물은 만계약 이상 매도를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를 상향했습니다. 돌파가 됐죠. 상향 돌파가. 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리고 소비 둔화, 여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좀 더 올라가면서 최근 하드 또는 소프트 데이터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삼양식품 등 음식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유틸리티, 이런 경기 방어주, 그리고 금융주, 그 다음에 일부 방산, 그리고 일부 조선, 이런 쪽이 낙폭과대로 일단 종목들이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장중에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방산 쪽은 오늘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방어업종, 음식료와 유틸리티, 이런 쪽도 방어가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의 제약 바이오 쪽, 이쪽도 오늘 상당히 선방을 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시아 주식시장 약세와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하락했고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이 지수를 하단을 방어하는 모습을 나타났고 대차장고 비율 상위권인 2차전지 밸류체인이 공매도 재개 첫날 바로 직격탄을 맞아버리는 그런 종목까지 됐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머크의 키트루다 SC 9월 말 FDA 승인 후에 10월에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 하단을 방어하고 플러스로 마무리됐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4월에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ABL 바이오도 이런 일정들 포함해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국내 보톡스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대의 보톡스 관련주라든지 트럼프의 러시아 석유 관세부가 발언이 이어지면서 일부 석유 관련주,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 일부 그런 에너지 관련주가 또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급락에 이어서 아시아 증시 큰 폭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전 중 그리고 오후 때에도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1% 이상
추가 하락세로 보였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 정도로 나스닥 선물도 상당히 약하게 진행됐습니다. 장전 상호관세 우려가 증폭된 이유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호관세는 좀 더 완만하고 많은 국가가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새벽에 광범위한 국가의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언급을 했고요. 모든 국가의 20% 부과하는 보편 관세가 고려되고 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낙폭이 더 커지는 이유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급락세는 2월 말에도 전개됐던 바가 우리가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당시 코스피는 2월 27일 0.73% 하락을 했었고 8일에는 3.39% 급락을 했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의 3월 4일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 공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멕시코, 캐나다 관세를 한 달 유예하면서 증시는 빠르게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면서 3월에 2650선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레벨업이 됐었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 첫날 대차장구 상위에 위치했던 종목들이 약세였죠. 포스코 퓨처엠, 에코폴프렘,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전지 업종, 그리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도 약세였습니다. 대차장구 비율 상위권에 위치했던 한미반도체는 1분기 잠정 실적 쇼크와 더불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한미반도체는 TC본도 가격을 또 올리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가격을 올린다 발표를 했는데 한화그룹에서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장비 발주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좀 이례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아주 공격적으로 TC본드 가격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변수가 될지 한번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 자, 이외에도 테크잉, PSK홀딩스 등 반도체 장비주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일본이나 대만의 르네사스나 그다음에 미디어텍 등 관세 부담도 전이되면서 이런 하락 영향을 역시 같이 받았다. 일본과 대만 반도체 종목들도 역시 이야기가 역시 같이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방산업종은 공매도 우려가 뭐 선반영됐는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푸틴, 젤렌스키, 트럼프 간 분열로 종전협상 지연되는 가운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등도 상당히 견조했고 중소형주 가운데 코츠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주가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업종에 뭐 상승 탑3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 정도? 예. 어쨌든 위쪽에 탑3로 봐서는 건설과 부동산 그리고 음식료 담배 이렇게 좀 방어적인 이슈들이 있었던 쪽이 그나마 좀 버텼다 볼 수 있고요. 업종의 하락 버텀3로 본다면 의료정밀기기와 기계장비, 화학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RSI가 35.5, 코스닥은 RSI가 27.8 정도 이상 나왔는데 코스닥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역시 투매도 나오고 반대매매 매물 관련된 경계매물도 역시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4월 2일 실제 관세 발효가 어떻게 될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전까지는 음식료나 유틸리티 등 다소 좀 방어적인 섹터가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경기 방어업종 대비 여러 가지 지수 대비 굳건한 흐름이 좀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인한 단기 충격과 이후의 등락 과정은 또 비중 확대 기회라고 보는 쪽도 있다고 보입니다. 일부 그런 의견을 보는 쪽이 있는데 아마 상대적으로 오늘 보니까 대신증권이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멘트가 나왔는데 4월에는 분위기 반전을 이끌 펀더멘털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선수의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회복 가시화가 예상되고 오늘 발표된 중국 3월 PM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네, 중국 쪽의 지표는 오늘 관련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지표가 그나마 다행히 조금은 버텨줬다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라서 중국 지표가 좋아지면 한국 수출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일부 영향이 있을 거고요. 1분기 기업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뭐 코스피 상승에 또 힘을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2400선 정도 수준에서는 등락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을 장중에 대신증권에서 코멘트를 냈습니다. 자, 그랬으면 좋겠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하락이 2400 뭐 전후로 본다면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뭐 글쎄요 바닥권이 확인된다. 근데 뭐 한 번에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죠. 다중 바닥을 좀 봐야지 좀 더 믿음을 가는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분위기에 따라서 관세 협상 이번 주에 거의 뭐 빅 이벤트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상당히 좀 부침이
아마 굉장히 강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세미 패드와치 쪽이죠. 25년 추가 예상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재차 2회에서 3회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올해 아마 경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우려가 커졌다. 일부 글로벌 IB들도 경기 침체 우려를 소폭 이렇게 퍼센테이지죠. 가능성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리포트가 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를 보는 확률이 기존에 뭐 20%대에서 35% 정도로 뭐 조금 올렸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는데 35%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침체로 간다 보기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경기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게 12개월 선행 PBR인데요. 2020년 정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진 때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PBR 기준 봤을 때 코스피는 0.8배 정도가 저점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 선행 PBR 0.8배 수준에서 다시 이야기가 될 텐데 저점을 본다면 지금 지난 28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2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BR은 0.84배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3% 정도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서는 0.8배 수준에 더 근접할 가능성이 높죠. 자, 산술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본다면 미래세증권에 따르면 PBR 0.8배는 코스피 종가 기준 243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0.8배 수준이라 보면 2450 언저리가 되겠죠. 2450.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좀 진입한 뭐 극도의 익스트림 피어 영역으로 좀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게 보인다고 한다면 오늘 많이 빠지고 뭐 반등이 거의 없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이 또 빠지면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반다매매 관련된 물량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본다면 아침에 조금은 갭 하락 출발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0.8배 수준을 봤을 때 코스피 2450 전후 이 정도 된다면 뭐 극단적으로 2400 정도까지 뭐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뭐 PBR 영역에서 극단적인 바닥권 정도 수준에 내려가는 정도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좀 지켜질 것이다. 조금 더 빠지더라도 극단적으로 여기서 더 급락보다는 바닥을 좀 찾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 회로 정도, 희망 정도 들여봅니다.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장이라는 게 과거 역사와 똑같이 그대로 되풀이 된다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좀 신뢰 있는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PBR 0.8배에 대한 지지 라인 여기에 대한 믿음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이 많이 밀려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현재 뭐 이렇게 던지는 매도를 할 만한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현재 구간에서 주식 다 던지고 도망가자 이런 쪽의 실익은 크지 않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좋은 종목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 좀 크게 좋지 않은 종목인데 뭐 테마성으로 올랐다. 거기서 빠졌다. 그럼 같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약간 뭐 그런 분들이 좀 애매한 종목들, 뭐 밸류도 안 되고 뭐 테마성으로 수급 때문에 올랐다 빠진 종목들 이런 것에 물려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팔고 좀 정확하게 뭐 산업이라든지 향후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까지 같이 빠져 있다면 좀 포트를 좀 바꿔보는 뭐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뭐 그런 정도로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신용장구도 털려야 되고 또 누군가 또 지지 라인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보다 더 조금 더 하회하게 되면 지지 라인에서 또 하회하게 되면 또 투매가 또 공포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못 지켜? 이거 못 지키면 얼마나 빠질 거야? 이게 공포가 있는데 항상 또 기회는 그 공포를 먹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지금같이 이렇게 빠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더라도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분할로 사셔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몰빵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극도의 공포가 오고 투매가 오고 수급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막 던질 때는 어쨌든 내가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실 때라도 조금은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뭐 저점에 대한 생각들은 다 있으시기 때문에 각자 아주 뭐 이렇게 좀 보수적인 시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섹터를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몰빵하지 마세요, 한 번에. 자, 두 번째 매크로 이야기 끝나고 섹터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오늘 반도체에 벌써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은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빠졌다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95%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58, 그리고 AMD가 마이너스 3.22, 퀄컴이 마이너스 3.32,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67, 인텔이 마이너스 3.8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2.98 정도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우려와 AI 거품론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TD 코엔의 리포트가 역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TD 코엔의 리포트는 2월 26일 한번 나왔던 것을 똑같은 이야기를 재탕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AI 거품론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지연 축소는 오픈 AI의 관계가 약간 변하면서 어떤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고 실제 올해 캐펙스 투자 발표했던 캐펙스 투자는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게 거품론이냐 아니면 뭔가 철회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여러 가지로 시장이 어렵잖아요. 매크로 지표 관세 아리까리하죠. 그러니까 그게 또 약세를 부르는 그런 악재가 되는 리포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상호 관세를 예고하고 4월 2일 부과하겠다 언급했죠. 그리고 반도체 관세 우려도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TD 코헨 관련된 리포트가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도 반도체 쪽에 부정적인 이슈입니다. 약 1년 5개월 만에 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도 여러 가지 우려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은 리포트를 통해서 31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인 주가 왜곡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외국인들의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의 집중 공매도로 인해서 지수 충격이 일부 불가피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불안감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반도체주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역시 빠지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다음 리포트 헤드라인 좀 보여드릴까요?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 겨울 드립치던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스토리 오브 버켓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IT 섹터에 대해서 버킷의 이야기라는 메모리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요. 메모리 업황은 세 가지 버킷, 상품선 메모리, 그 다음에 HBM과 AI, 그리고 중국 딥시크 수요 이 세 가지 버킷을 놓고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HBM 마진 지속성과 올해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는 과도하게 낙관적일 수는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글로벌 사이클리컬 주식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로 이번 보고서에서 탑픽으로 신규 선정했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웬일로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메모리 시장 3대 변수, 시장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HBM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대만 HBM 수출 급감한 거고 북미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둔화, 그러면 하반기부터 HBM 경쟁 심화 전망이 일부 있다라고 변수를 이야기를 했고 중국의 AI 칩 규제와 관세 우려에 따른 선행 수요 집중되는 것이 두 번째 변수로 보고 관세 및 제재 우려로 인한 전방 수요 단기옥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하반기 이후에 수요의 역풍으로 일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성장 둔화 조짐이 확대된다는 건데 소비심리 지수와 여행, 운송, 소비 관련 코멘트가 약화되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팬데믹 초수준 획일했다는 점, 그리고 IT 캐펙스 증가율이 일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탑픽 선정 이유 6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HBM3E 그리고 HBM4 수주 가능성입니다. 2분기에 HBM3E 12단 그리고 하반기에 HBM4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모건 스탠리는 봤고요. 두 번째, 공매도 금지 해제 수혜주입니다. 저평가 대응 가치주로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롱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세 번째, AI 반도체에서 넌 US 회귀 흐름의 수혜이다. 그래서 미국 외의 테크로 로테이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역시 한국의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 엣지 AI 전략 강화인데 매출의 절반이 소비자
가전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엣지 AI 전략 강화되면서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PBR 1배 미만 수준의 극단적인 저평가다 이야기를 했고요. PBR 1배 미만이면 역시 주가가 극단적으로 저평가이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평균 PBR은 1.4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은 2배 가까이 되겠죠. PBR 기준. 그래서 평균 PBR까지 회귀만 하더라도 40% 정도의 상승룸이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량 재무 구조로 경기 둔화 방어가 가능하다고 봤죠.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오늘 NH투자증권이나 일부 다른 쪽에서도 리포트가 나와서 삼성전자의 국내 증권사 리포트는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1분기 실적은 일부에서는 5조 2천억, 일부에서는 4조 7천억까지 봤습니다. 앞자리가 4조 원대 나오더라도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놀라지 마시라 말씀을 드릴 거고요. 4조 원 정도 때 앞자리 5조가 아니라 4조 원대 후반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서울 건 없다. 오히려 그게 나왔을 때 저는 주가가 오히려 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는 일단 바닥론이 좀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4조 원대 후반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실적 전망 및 주요 가정 변경 요약인데 HBM 매출 성장률 조정을 수요 둔화를 일부 반영해서 그러나 1분기 저점 후에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출하량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S25 수요를 반영해서 역시 관련된 모바일 출하량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리포트를 냈고요. DRAM 비트 그로스도 대폭 하향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 매력도를 보고 업사이드를 일단은 좀 더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5년 PBR 기준을 봤을 때 과거 사이클 관련해서도 역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목표 주가를 좀 낮게 보긴 했습니다만 탑픽을 삼성전자로 꼽았다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트윗인데요. 샘 엘트만입니다. 보시면 제발 이미지 생성 좀 자제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미쳤어요. 우리 팀이 잠을 자야 해요 라고 해서 오픈 AI 이미지 생성 기능에 대한 사용자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AI 쪽에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샘 엘트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시면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합니다. 서버가 과열 중에 있다. 그록이죠, 그록. 그록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GPU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미친 듯이 확장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러닝 핫 얘기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지금 샘 얼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모두 지금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또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AI 관련된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오히려 립 서비스 아니면 드립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샘 얼트만 또는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근데 오늘 약간 하이닉스 쪽에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루머가, 그러니까 미확인 루머인데 외신을 통해서 루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GBX 300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쪽의 이슈보다는 하이닉스 쪽의 루머에 좀 더 부정적일 수 있죠. 어쨌든 지금 HBM 관련 쪽이 하이닉스가 좀 더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GB300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루머는 하이닉스 쪽이 좀 더 부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고객들의 샘플 테스트가 4분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해외 시장에서 외신을 통해서 미확인 루머가 돌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은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시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차 전지주가 오늘 역시 공매도 가장 핫한 타겟으로 잡혔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고 23년 11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후에 17개월 만으로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허용되는 건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에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허용됐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장구가 가장 급등했던 섹터가 종목별로 보면 2차 전지가 가장 탑 10을 보더라도 2차 전지 종목이 거의 다 차지될 정도로 공매도가 가장
대차장고가 급증했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달 들어서 한 달 들어서 이달 3월 달에 대차장고가 3,475억 원 늘면서 개별 종목 중 금액 기준으로는 7번째, 수량 기준으로서는 2번째로 많이 증가한 바가 있었고요. 또한 같은 기간 대차장고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던 것은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등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도 대차장고 증가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10위 안에, 그러니까 대차장고 증가 10위권 안에 들어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2차 전지주가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마이너스 3.5%, 리비안이 마이너스 4.69%, 루시드가 마이너스 4.13% 등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도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었고요. 테슬라가 현지 시간 2일입니다. 1분기 출하 성적을 공개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더지 수장인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반감으로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테슬라 매장도 공격도 받기도 하다고 합니다. 도이치방크는 테슬라 1년 뒤 예상 주가를 420달러에서 345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오는 2일 발표할 1분기 출하 전망치도 하향을 했고요. 시장 전망치인 36만에서 37만 대보다도 적은 34만에서 35만 대로 추정을 했고요.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빠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 전분기 대비로는 30% 적은 규모로 예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상을 했죠.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지 않느냐? 유럽 시장의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굉장히 높게 하고 있습니다. 20% 이상 성장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만의 개별 이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일부 공매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HSBC 쪽에서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테슬라의 현재 판매 부진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다. 유럽 시장에서 22년 말 단행된 가격 인하 이후에 플릿 구매자 이탈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유럽 신차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고객군을 잃게 된 것이다. 중국 시장에서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 제한적인 구형 모델 라인업이 경쟁력 부족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모델 3의 2023년 4분기 리프레시는 일시적인 반등에 그쳤었다. 테슬라는 업계 표준인 가격 고정, 정기적인 페이스리프트와 모델 교체 주기를 따르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브랜드 약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서 전략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HSBC에서 테슬라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있죠. 1분기 실적이 해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은 모든 공장이 모델 Y 신형으로 생산 전환하는 일정으로 인해서 1분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의 이슈 때문에 못 팔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 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단순히 모델 Y 전환에 그치지 않다고 본다. 25년 1분기 출하량은 최대 38만 5천 대 수준으로 컨센서스 대비 4%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작년과 유사한 월별 분기를 분포를 가정하면 34만 3천 대까지도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3월 수요 반등과 신형 모델 Y 효과가 반영되었는지를 불확실하다고 보는 거고요. 경영진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브랜드 관련 이슈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모델 Y 관련된 출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경영진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브랜드력의 약화에 대한 이슈는 이야기를 안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로보택시는 여전히 먼 미래의 기회이고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차가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시장 진입 시기는 불투명하다. FSD V13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V14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개발은 상시적인 지연이 반복되고 있고 경쟁사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지금 중국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오히려 또 기능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 현 주가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로보택시 상용화는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HSBC 쪽에서는 테슬라를 매도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고요. 매출 성장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서 실적 압박이 지속될 것이다. 봤죠. 테슬라 관련된 PER 밸류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자극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분간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근에 좀 부정적인 이슈로 테슬라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리포트가 꽤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차와 부품업종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4월 3일 자정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체들이 전화를 돌려서 관세 부담을 또 소비자들에게 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죠. 자,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격을 본인이 사고 쳐놓고 업체에다가는 니네가 다 떠안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 올리면 네, 지켜보겠어라고 경고를 날렸죠. 참 이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관세가 올라가서 뭔가 그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을 또 올리는 게 뭐 시장에서 그런 흐름인데 그렇다고 전체를 부과할 수는 없고 전가할 수 없고 일부 자동차 업체가 또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짊어지고 일부만 또 어떤 가격을 통해서 전가를 하는 뭐 그런 행동이 일시적으로지만 어쨌든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경고를 날린 겁니다. 니네 가격 올리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지켜볼 거야. 경고를 날린 겁니다. 자, 관세를 물게 돼서 비용 부담이 늘더라도 이를 착값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마라. 트럼프답죠. 예,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 이를 무시하고 착값을 올리면 백악관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5% 관세는 신차 평균 가격을 대당 5천에서 $10,000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아마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런 효과가 있을 거로 보는 거거든요. 자, 기업들이 차량 가격 동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자동차 업계에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율이 진행이 될까요?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뭐 그쪽에 이제 일하는 종사자들이나 뭐 회사가 엄청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해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쨌든 배팅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뉴욕 증시에서 포드도 지난 주말 1.82%, GM도 1.1%, 스텔란티스도 4.06% 자동차 업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일단은 완성차와 부품주가 같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뭐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여러 번 어떤 통계를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역시 이제 미국에서 조립되거나 이런 것들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지만 부품 조달을 한 글쎄요 뭐 자체 조달 부품이 한 60% 되나요? 어쨌든 뭐 20-30% 정도 이상을 어쨌든 테슬라도 이렇게 부품을 해외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지만 아무튼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테슬라입니다. 결국은 다른 회사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 증가가 되겠지만 테슬라도 비용 증가가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용 증가가 좀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반사수혜는 테슬라가 될 수도 있다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어떤 불거졌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업황이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방산주가 일부 올라왔습니다. 현대롭텐도 괜찮았고 LIG 넥슨도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개별 종목들도 좀 눈에 보였습니다. 자, 교보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례없는 군비 무장의 시대를 돌입하고 있다고 리포트를 쓰면서 나토 방위비가 24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6.2에서 9.4%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나토국 쪽에 GDP 대비 2%의 기준이 3.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5%까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 쪽의 방위비 분담이 더 커지고 있고 또 최근에 유럽 쪽에서 독일, 영국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위비 관련된 강화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년 나토국 국방비에서 무기 획득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32.4%로 폴란드 같은 경우는 51%에 육박하기도 한다고 봤습니다. 나토국 국방비 대비 무기 획득 예산 비중은 2014년 18.84%에서 24년 32.38%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고요. 30년까지 무기 획득 예산 비중이 40%까지 증가될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방 비율을 3.5%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자, 표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이면 글로벌 국방비,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중 추이인데요. 냉전 시대 때 연평균 6.6% 증가했는데
그다음에 평화 쪽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좋았을 때 연평균 0.4% 정도 증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9.11 테러, 크림반도 합병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연평균 2.1% 증가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연평균 3.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오른쪽 보시면 나토국 14년부터 30년까지 국방비 추이와 전망인데요. 국방 비율을 3.5%에서 5% 정도로 기준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런 나토 쪽의 기준이 올라가는 것들이 역시 유럽 쪽을 중심으로 국방비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기 획득 예상 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24년부터 30년까지 플러스 11.1%로 그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4년부터 21년까지는 연평균이 5.5%였는데 증가율이 24년부터 2030년까지 11.1%면 거의 2배 이상 증가율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아울러서 미국을 제외한다면 24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16.3% 증가로 추정을 했고요. 만약 30년까지 국방비를 5% 달성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무기 획득 예산의 24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14.4%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다면 같은 기간 플러스 23.2% 고성장이 더욱더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토국 방위비 대비 무기 획득 예산 비중의 추이를 보더라도 왼쪽 실선 보시면 방위비 대비 무기 획득 예산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방위비 대비 나토국의 대부분 다 보면 인력 자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방비가 증가되는데 한 60% 이상은 인력으로 굉장히 채워져 있어서 이 어떤 무기를 사는 것에 대한 예산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인력에 대해서 60%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 획득 예산 비중 추이가 왼쪽 실선처럼 계속 올라간다고 본다면 이 무기 획득에 관련된 수입을 많이 하든지 영내에서 유럽 영내에서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독일 등을 포함해서 영내에서 구할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 채우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결국 한국 등을 쪽으로 어쨌든 어떤 무기를 계속적으로 구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언젠가는 뭐 영내 구입에 대해서 준비가 갖춰지겠지만은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아마 한국 등을 포함한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할 것이다. 이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사진을 보더라도 나토국 무기 획득 예산 추이와 전망인데 역시 2030년까지 국방 비율 3.5% 가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2023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좀 급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뭐 전쟁 관련 방산 쪽에 관련된 무기 체계에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봤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유럽이 발표한 무기 생산 능력 기준으로 러시아의 중장기 무기 생산 능력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봤고요. 특히 미국의 생산 능력을 제외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이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무기가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분석 자료를 교보증권에서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 MNC 솔루션, 코츠 테크놀로지, S&T 다이나믹스, 현재 로템, LG 넥스원 등의 일부 방산 종목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트럼프가 러시아 원유의 2차 관세 부과 언급 등의 일부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현지 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산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석유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25에서 50%포인트 관세가 부과될 것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현재 세계 3위 원유 수출 생산국이고요. 세계 3대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생산국 중에 하나 3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국제 석유 시장 내 광범위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 등 러시아 원유의 최대 구매자들에게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다 봤습니다. 특히 최근 3월에 러시아 원유 수출은 5개월 만에 최고 수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관세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서 변수가 될 수 있다 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반응을 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이야기되면서 흥구석유, 준황 에너비스, SK가스 등 LPG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 올라왔고 한국 석유 같은 경우도 에너지 관련주로서 테마성 움직임들이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미국의 중국 최국 지위 박탈 가능성 속의 일부 관련주, 특히 히토류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주 중국 측에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2000년 미중관계법 수정안을 다음 달 1일 발표한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최혜국 지위를 의미하는데 이게 현재 미국의 최혜국 지위를 받지 못한 국가는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4개국으로 이들은 최혜국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을 중국 쪽의 최혜국 지위 박탈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된 무역 분쟁 관련 테마군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5,000달러 하회를 했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주 급락 영향에 국내 관련주도 주가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11시경 기준으로 봤을 때는 82,00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됐고 업비트와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 시간 1억 2,200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전면 재개 속에서 게임주도 오늘 빠졌는데요. 금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고 공매도 관련주로서는 역시 최근에 컴투스나 크랩톤 신작 게임을 공개한 가운데 차익 매물이 또 출회됐고요. 크랩톤은 28일 신작 인조이를 출시한 가운데 출시 2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 6만 명 그리고 스팀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크랩톤 인조이가 주춤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접 접속자가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주말 사이에 동접이 슬슬슬슬 조금 더 밀리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인조이 관련된 동접이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또 뱉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썼는데요. 중국이 PC 콘솔 게임의 요충지로 떠오르다는 점에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팀의 2월 언어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전체 중국어가 50%가 넘습니다. 지금 스팀 쪽에서 2월 기준인데 중국의 유저 비율이 50.1%까지 올해 스팀의 유저가 올라갔다는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이라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중국 유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글로벌 플랫폼 내에서 과반을 차지했다는 것은 특이점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여전히 이게 PC가 아니라 모바일 게임에 상당히 중국인들이 많이 한다고 알려졌는데 지금 스팀 쪽에서 지금 50% 비중이 나온다는 것은 약간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중국 로컬 PC 게이머의 79.5%가 스팀 글로벌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콘솔 게임 시장 성장도 전년비 55%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다음 표 보여드리면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 추이가 모바일 쪽이 좀 주춤하게 되고 왼쪽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중국의 콘솔 게임 시장 추이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50%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은 중국, PC 콘솔은 북미를 떠올리는데 이러한 플랫폼 변화가 중국 시장에서 변화가 있다는 거고 하나증권에 따르면 여기에 따라서 대형주 가운데서는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 크랩톤과 시프터 그리고 중소형주는 내위주를 유지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크랩톤 같은 경우는 인조이가 주말 사이에 트래픽이 다소 좀 주춤하면서 오늘은 지난주 상승폭을 상당히 좀 많이 되돌리면서 하락을 했다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좀 반등이 나오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